2026년 비행기 추락 후 바다에서의 생존을 그린 한 영화가 나왔다. 카메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한 항공편을 비춘다. 이야기의 시작은 특별할 것 없었다. 부기장 벤은 암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급히 비행 한 편을 더 맡았다. 이륙 전 어린 소녀 코라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벤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부기장인 거예요? 벤은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은 때로 몇 번이고 더 돌아가봐야 비로소 자기 목표를 찾게 되는 법이란다. 그 평범한 말은 이후 이 재난 속에서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신념이 된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때 전방 화물칸에서 대형 리튬 배터리가 실린 상자 하나가 고온으로 인해 스스로 불이 붙었고 승무원들은 소화기를 분사했다. 보안요원이 화물칸으로 내려가 진화에 나섰지만 난기류 때문에 상자가 미끄러져 거세게 부딪히며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동체에 그대로 큰 구멍을 냈다. 기압이 유지되던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거센 기류가 잡동사니를 휩쓸어 갔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리사는 날아갈 뻔한 코라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반면 화장실에서 흥청대던 부분은 부딪혀 피투성이가 됐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튀어나간 파편 하나가 터보 차저를 관통한 것이었다. 엔진에 큰 돌이 붙자 기장 리처드와 부기장 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의 착륙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바다에 비상착수하는 것뿐이었다. 두 조종사는 침착하게 호흡을 맞췄다. 날개가 해수면을 스치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동체는 두 동강 낮고 거친 바닷물이 조종실 안으로 들이닥쳤으며 리처드는 뒤틀린 잔해에 허벅지가 깔렸다. 벤과 한 흑인 승무원이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 했지만 현측 창문은 곧 깨질 듯했다. 리처드는 그들에게 어서 나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벤은 눈물을 머금은 채 손을 놓고 출입문 밖으로 헤엄쳐 나왔고 그 뒤에서 리처드는 아들이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거센 물살과 함께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다. 해수면 위에 떠오른 부서진 주 객실은 생존자들의 고립된 섬이 됐다. 벤은 수면 위로 올라온 뒤 잠시 멍해졌다가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 조종실 밖에 있던 구명된 목은 결정적인 도구가 됐다. 흑인 여성 승무원은 자청에서 주 객실 쪽으로 헤엄쳐 가 소식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상어에게 끌려 물속으로 사라졌다. 벤과 코라는 그녀가 핏빛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봤다. 벤은 구명된 목을 몰고 상어를 뒤쫓았다. 그는 노로 거세게 내리쳐서야 그 맹수를 물러나게 했다. 그 후 그는 중간 객실의 생존자들과 합류했다. 한편 주 객실 안에서는 잭과 노부인 조이와 소년피는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가장 높은 곳에 고립돼 있었다. 잭은 헤엄쳐 나가 출구를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떠난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기내의 압력은 계속 높아졌다.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다. 리는 기체 뒤편에 더 안전한 쪽으로 물러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하치는 강하게 반대했다. 두 사람은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두가 황급히 뒤로 물러나는 순간 물속에 숨어있던 상어가 하치의 동료 두 명을 잇따라 잡아먹었다. 격분한 하치는 리에게 분노를 터뜨리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저지당했다. 그 사이 벤은 구명된 목으로 중앙기체의 생존자들을 한 명씩 옮기고 있었다. 그는 위치 신호기를 건지기 위해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리고 위험한 잔해 위에 아직 서있던 코라를 구하러 다시 돌아갔다. 그가 코라를 데리고 헤엄쳐 돌아오던 순간 기체가 다시 갈라졌고 치솟은 파도가 리와 하치를 바다로 쓸어 넣었다. 리는 물에 떠있던 여행 가방 하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앙금을 뒤로 한 채 기절한 하치에게 헤엄쳐 갔다. 필사적으로 그를 끌고 나아갔지만 구명된 목 위에서는 내분이 벌어졌다. 곱슬머리 남자가 위치 신호기를 잃어버렸다. 게다가 그 두 젊은이를 구하러 가는 것도 거부했다. 벤이 돌아가서 구해야 한다고 고집하자 곱슬머리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벤은 맞받아친 뒤 사람을 안 구하면 우리도 끝장이라고 내뱉었다. 그럼 우리와 상어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혼자 구명된 목을 몰고 위험한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상어떼가 에워싸기 전에 리와 하치를 뗏목 위로 끌어올렸다. 한편 조이와 피는 끝내 잭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체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들은 잭의 시신을 보게 됐다.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다행히 아직 펼치지 않은 구명된 목 하나를 발견했다. 막 공기를 넣기 시작하자 상어가 조이의 다리를 물었다. 다행히 다른 상어가 먹이를 가로채려 달려들면서 조이는 빠져나와 고무보트에 올라탔다. 조이는 중상을 입고 기절했고 핀만 어두운 바다와 홀로 맞서게 됐다. 한편 벤이 탄 구명된 목에서는 모두가 일단은 위기를 벗어났다. 낮이 되자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구조 신호가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미국 본부는 이미 헬기를 출동시켰고 가장 가까운 중국 어선에도 연락을 넣었다. 밤이 되자 추위와 공포가 모든 구명된 목을 뒤덮었다. 벤은 코라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다. 리와 하치는 이미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서로 기대어 체온을 나눴다.
동트기 직전 마침내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내렸다. 하지만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튀어올라 강철 로프를 끊어버렸다.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한 헬기의 충격파가 벤 일행의 구명된 목을 뒤집어버렸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사이 곱슬머리 사내는 살려고 발버둥 치다 도움을 청하던 사람을 상어 아가리로 떠밀었다. 혼자 살아남은 벤은 고통을 참으며 하늘로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멀리서 중국 어선이 속력을 내며 다가온다. 그때 벤은 코라가 뗏목 위에 없다는 걸 알아챈다. 코라는 어느새 혼자 멀리 떠있는 비행기 잔해 위로 기어 올라가 있었다. 벤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코라에게 헤엄쳐 간다. 그리고 소녀에게 구명조끼를 입힌다. 밧줄로 서로를 묶은 채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상어가 또다시 덮쳐온다. 벤이 주먹을 휘두르며 버티는 사이 때마침 어선의 소음이 상어대를 흩어놓는다. 두 사람은 마침내 배 위로 구조된다. 바다가 잠시 잠잠해지자 곱슬머리 사내는 이제 살았다고 여긴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하던 순간 상어가 갑자기 튀어오른다. 그는 산채로 물속에 끌려 들어가 끝내 제 악행의 대가를 치른다. 동이 트고 지옥 같던 24시간도 마침내 지나간다. 생존자들은 모두 어선에 오른다. 벤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뜻밖에도 SOS 신호를 확인한다. 알고 보니 핀이 타고 있던 구명된 목이 아직도 멀리 떠 있었다. 소년이 배 위로 구조되자 모두가 눈시울을 붉힌다. 그 순간 모든 거리감과 국적의 차이, 감정의 앙금이 다 사라진다. 이 재난 속에서 벤은 한 줄기 빛처럼 끝까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리는 행동으로 서로의 적의를 풀어냈다. 한때 이기적이기만 했던 곱슬머리조차 가장 처참한 최후로 선함의 소중함을 되비춘다. 비행기는 망망대해에 추락했지만 인간의 유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자 생존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온다. 그들이 잃은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언어와 배경을 넘어 얻어낸 그 신뢰와 연대는 이 처절한 생존담을 2026년 스크린에서 가장 강렬한 군상극으로 남게 한다.